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학습지 13번을 함께 볼 거고요. 학습지를 보면서는 교과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서술자와 시점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읽고 직접 여러분들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약했던 서술자와 시점의 개념을 바탕으로 예시와 관련지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된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 반 친구가 낸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옮겨 적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과 답은 스스로 손으로 쓴 다음에 나중에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개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술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서술자의 개념, 다시 말해서 뜻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설에서 그 소설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사건 혹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사람 혹은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술자입니다. 근데 이때 서술자는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가 혹은 소설가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소설로 쓸 때 그 소설의 내용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짜 인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짜 인물을 다시 말해서 조금 어렵게 표현해주면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있지 않은 허구, 가짜라는 의미고요. 대리인이라는 뜻은 서술자가 작가를 대신하여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대리인입니다. 작가를 대신해서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해주는 가짜 인물을 서술자라고 한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허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소설은 바로 허구입니다. 소설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허구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 작가가 만들어낸 그러한 사건들은 삶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법한 일들, 있을 법한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있을 법한 일들 속에서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과 감정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거짓이지만 삶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 다시 말해서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서술자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소설 속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그 이야기를 독자가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과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역할이 비슷한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작가와 서술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을 작가 혹은 소설가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혹은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작가 혹은 소설가가 되겠지요. 근데 이때 작가나 소설가가 쓴 소설 속에서 그 소설 속의 사건을 전달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부른다고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작가와 서술자의 관계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다. 작가와 서술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시인과 시적 화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참고를 같이 볼게요. 시를 쓰는 사람을 작가 혹은 시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작가나 시인이 쓴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시의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전에 시에 대해서 배울 때 시적 화자라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작가와 시적 화자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배울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시는 박성애 선생님 아들이 쓰셨던 시입니다. 그때 박성애 선생님 아들이 썼던 시가 바로 지우개라는 시였어요. 우리는 연필과 싸우자 연필과 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박성애 선생님이 지우개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박성애 선생님의 아들과 지우개는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작가와 시적 화자의 관계 역시 반드시 동일이는 아닙니다. 작가와 시적 화자의 관계와 유사하게 작가와 서술자의 관계 역시 반드시 동일이는 아니다 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가와 서술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작가와 시적 화자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술자에 대한 내용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와 시점을 함께 배우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점과 서술자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이라고 개념 설명이 있을 건데 이 개념 설명에서 들어가야 될 빈칸이 바로 서술자입니다. 시점은 바로 서술자가 소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태도,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점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은 바로 서술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서술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설의 사건 속, 두 번째는 소설의 사건 밖입니다.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으면서 등장인물인 나나 우리라고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소설의 사건 속에 서술자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1인칭 시점이라고 불러줍니다. 반면에 서술자가 사건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인칭 시점이라고 불러줘요. 나나 우리라는 말이 없이 소설이 전개되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서술자의 위치가 소설의 사건 밖이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서술자의 태도입니다.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해 주고 있을 때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모두 다 전달할 수 있는지, 속마음까지 전달할 수 없고 겉에서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들만 전달하고 있는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말만 전달해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술자의 태도 조금 쉽게 생각해서 능력에 따라서 속마음까지 드러내는지 아니면은 말과 행동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 주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쪽의 표에서 두 가지의 분류 기준을 혼합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소설 사건 안인지 바깥인지에 따라 1인칭과 3인칭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서술자의 태도가 인물의 속마음까지 얘기를 해주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관찰한 사실만 전달해 주는지에 따라서 다시 또 나뉜다라고 해서 총 4가지 시점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건데요. 실제 소설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아까 전에 시점을 분류하는 기준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서술자의 위치, 두 번째는 서술자의 태도.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서술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살짝 언급했습니다. 서술자와 시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술자라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시점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 속에 있습니다. 소설의 사건 속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서술자의 태도는 인물의 속마음까지 모두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작품 속에서 내가 등장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사건이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속마음까지 모두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일기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고 소설은 허구이긴 하지만 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기를 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일기를 한번 우연하게 보게 됐을 때 그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을 조금 더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속마음까지 쭉 서술하는 시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을 읽게 되면 독자는 친밀감과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사실인지 허구인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빈칸에 친밀감과 신뢰감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반면에 주인공인 내가 자신의 속마음까지 모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말해주는 것만 열심히 들으면 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되게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잘 드러나는 소설은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봤던 소설인데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자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소설의 사건 속에 있는 경우에 나나 우리라는 말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읽다가 보면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싸울 수도 없다 라고 적혀 있고요. 내가 도끼 눈을 뜨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도망을 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사건 속에 서술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보았을 때 소설의 사건 속이다, 1인칭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태도가 말과 행동만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속마음까지 전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형편이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고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속마음을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속마음도 드러나고 나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인공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주인공이 무엇인가?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김유정의 동백꽃을 잘 읽어 보았다면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가장 중요했던 중심 사건, 중요한 사건은 바로 나와 점순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랑 점순이가 서로 사랑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그렇고 점순이도 그렇고 둘 다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내가 점순이의 마음은 잘 몰랐지만 이 부분에서는 나와 점순이 쌍방의 관계가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때 핵심 인물이 나이므로 주인공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보게 될 1인칭 관찰자 시점과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